뇌 사용 설명서. 당신의 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뇌 인체의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기관. 뇌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중심입니다.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학습 능력 향상, 기억력 증진, 창의성 발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뇌를 잘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 다양한 자극 제공,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등 새로운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뇌 건강을 증진시키세요. 충분한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 얻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뇌를 휴식시켜주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건강한 식단.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견과류, 생선, 과일, 채소 등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뇌를 위한 특별한 활동. 독서, 글쓰기, 퍼즐, 악기 연주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늘리세요. 뇌 사용 설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 더 나은 기억력. 중요한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빠르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향상된 학습 능력. 새로운 것을 더 쉽고 빠르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뇌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뇌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관입니다. 뇌 사용 설명서. 우울한 뇌. 인간의 뇌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정교한 신경세포들의 네트워크인 신경회로로 가득 차 있다. 신경회로마다 각기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감정에 따라 나타나는 회로는 각기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뇌 구조이다. 뇌 안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슬픔의 영역과 기쁨의 영역이 회로를 연결하며 감정을 만들어낸다. 우울한 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뇌의 신경회로 끝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만들어낸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에서는 간혹 마음의 병이 있다는 말을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우울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며 자기가 초월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울증의 원인을 서양의학에서는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서 찾고 있다. 우울증이란 단어에서 일이란 글자는 한자어로 답답할 울자이다. 우울증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주부들이 주로 많이 호소하는 우울증을 보면 남편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한다. 친구와의 소통 부재, 직장에서의 소통 부재 등 어떤 형태로든지 삶에서 오는 소통 부재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울증을 웃음으로 치료하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교류 단절로 인해 고독해지면 병이 온다. 조선 후기 실학자로 꼽히는 연암 박지원이 실존 인물과의 일화를 바탕으로 집필한 민흥전이란 소설 속의 대목을 보면 박지원이 18세에 병으로 누워 음악, 서화, 골동 등을 가까이 하고 때로는 손님을 청하여 해악과 고담을 들으며 마음을 위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울한 증세는 풀 길이 없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우울증은 현대인의 병이 아니고 옛날 소설 속에서도 표현되었듯이 인간이 있었던 곳 어디나 있었던 것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서양의학과는 다르게 우울증의 원인이 폐에 있다고 한다. 폐는 다른 이름으로 우울의 장기라고도 불린다. 서양의학은 뇌에서 찾고 동양의학은 폐라 말하니 같은 인체를 바라봄에도 너무 큰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양의학에서도 초기 우울한 사람에게 운동하고 햇빛을 쏘이라고 권하는 것을 보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폐의 장기가 우울증을 연관시키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동양의학에서 폐는 여러 장기의 청기와 탁기가 드나드는 곳으로 백을 저장한다고 표현한다. 백은 한자어로 넉백자인데 넉은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을 뜻한다.
멍한 사람을 보고 넋이 나갔네라고 표현하듯 동양의학적 관점으로 우울증을 풀어보자면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붙잡고 있지 못한 상태라 말할 수 있다.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로 인하여 광유전학이라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광학과 유전학을 결합한 기술로 빛을 이용하여 생체 조직의 세포들을 조절한다고 한다. 광유전학의 연구에 따르면 뇌신경 세포들의 신경활동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발표를 하였다. 정서신경학에서는 우울증은 단일장애가 아니라 4가지의 서로 다른 감정으로 이루어진 증상이라고 밝히고 우울증 환자에 따라 약이 더 좋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심리적인 치료가 더 좋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파악하여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판단하고 있는 감정의 기준은 대부분 의욕저하, 기운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증상이 오면 자가진단으로도 우울증 진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좀 더 감정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죽고 싶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진단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우울증은 다른 뇌질환과 달리 진단할 수 있는 장비 없이 증상만으로 진단을 한다. 우울증의 신경학적 원인은 앞서 정서신경학에서 발표했듯이 훨씬 복잡하다고 한다. 신경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들도 딱히 이것 때문이라고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호르몬들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우울증의 원인으로 빼놓지 않고 지목되는 호르몬이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의 불균형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신경물질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이 호르몬들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생에도 관여하는 호르몬들이다.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세로토닌 흡수 단백질을 차단하는 약제가 사용된다. 그러나 항우울제만으로 근본적인 우울증이 나을 수 있는지는 많은 의문이 든다. 해부학적으로 뇌의 영역을 살펴보자면 전두엽에 있는 전전두피질과 변연계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서양의학에서는 말한다. 전전두피질 마이너스 변연계는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뇌의 기관이다. 이 말은 전전두피질과 변연계의 편도체, 해마, 시상하부, 대상피질 모두 우울증에 연관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된 감정을 하나의 약으로 조절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걱정하는 뇌. 어니 젤린스키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해야만 하는 사건이고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걱정거리를 생각하는 것은 뇌의 신경회로를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아무리 상담이나 전문가를 통해 설명을 하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을 모두 안고 산다. 걱정하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걱정의 원인을 찾아보면 보편적으로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걱정은 불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자기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닥칠 때 자신도 모르게 걱정을 갖게 된다. 앞서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뇌의 기관은 전전두피질이라고 설명하였다. 뇌의 구조 측면에서 우리가 갖는 생각들은 모두 전전두피질에서 발생하고 걱정도 역시 이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불안한 감정은 변연계의 편도체, 해마 시상하부가 관여한다. 걱정의 상태가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강박증으로 넘어가게 된다. 뇌 안의 작은 공간에 자리 잡았던 걱정은 점점 확장되어 우울이나 불안, 강박의 공간까지 만들게 된 것이다. 농양의학에서 우울의 감정과 연결된 폐는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장기로도 보았다. 예전에 자주 사용되던 어휘에는 화가 날 때 부하가 치민다라는 말을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부하가 폐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폐가 습이 찰 정도로 화가 위로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숨을 쉬는 인간은 폐 속에 오염물질이 항상 쌓인다. 특히 요즘처럼 숨 쉬는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미세먼지는 더욱 폐에 오염물질을 쌓이게 한다.
이러한 오염물질을 기도에 있는 털들이 체내에서 분비되는 점액을 이용해 목구멍으로 상시 배출한다. 숨을 잘 쉬어야만 이러한 오염물질이 몸 안에 쌓이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매운 것을 먹고 스트레스 풀린다고 말한다. 동양의학에서는 폐는 오행중 금장부로 보는데 매운맛이 금기를 자양한다고 한다. 현재 매운맛이 지나칠 정도로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은 폐의 기운을 자양하기 위한 본능적 몸의 신호가 아닌가 생각된다. 공기 중 산소를 얻어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폐의 호흡이 원활히 진행될 때 오염물질이 몸 안에서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를 보면 동양의학에서 호흡 수련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양의학과 달리 동양의학에서는 감정들을 뇌에 두지 않고 오장육부에 배속시켰다. 이것은 모든 내장기들을 감싸고 있는 막이 해부학적으로 모두 뇌 바닥면에 고정되기 때문에 호흡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다. 걱정과 불안은 항상 같이 따르지만 우울할 땐 뇌과학의 저자 앨릭스 코브가 걱정은 잠재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불안은 잠재적 문제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잠재적 문구에 대한 생각의 회로를 바꾸면 걱정과 불안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앨릭스 코브는 져서 우울할 땐 뇌과학에서 걱정이 불안에서 오는 것이라면 불안의 뿌리는 공포에서 시작된다고 하였고 불안과 공포의 차이를 잠재적 위험과 실제적 위험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공포는 실제 현상이 발현되었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반응인 것이다. 네빌 고다드는 부활에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현실화시키라고 강조한다. 즉,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불안해하면 그 일은 실체화된다. 이로 인해 불안이 현실이 되어 진짜 공포를 가져올 수 있는 삶으로 만들게 된다. 생각을 통해 뇌의 걱정과 불안에 해당하는 신경회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두 마음 간의 유대관계는 더욱 공고해져 뇌에서 걱정과 불안의 용량을 더욱 키우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 대부분은 실제 벌어진 일보다 앞으로 일을 걱정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한숨은 사전적 의미로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이라 정의한다. 어른들은 습관처럼 한숨을 잘 쉬는 사람들을 보고 복달아난다고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한숨을 쉬면 걱정거리가 있냐고 묻곤 한다. 실제로 걱정거리가 있으면 한숨이 쉬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숨은 크게 들여 마시는 호흡의 동작이다. 숨을 들여 마시는 동작은 횡격막을 아래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내리는 동작이다. 이때 간이 횡격막 아래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 경우 오장육부의 규칙적인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몸의 병을 일으키는 외부 기운인 사기가 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뇌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천지 차이로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삶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마하마트 간디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고 코리된 부문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이라고 했다. 뇌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불행히 여기는 것보다 미래의 발을 내딛는 걸음으로 사용한다면 간디가 말한 것처럼 성공의 문을 이미 열고 들어선 것이라 생각한다. 쾌락의 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쾌락 과잉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하다. 스마트폰은 도파민을 나르는 전달자라고도 할 정도로 도파민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된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렸다. 인간의 뇌내에서 생산되는 마약 물질은 20여 종이나 된다. 뇌내 마약 물질의 작용은 진통과 쾌감이다. 뇌내 마약 물질은 진통과 쾌감을 위해 생성되지만 정작 인간은 이로 인해 중독이라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된다. 의료행위에서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르핀은 양귀비꽃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엔돌핀 유사체이다. 진짜 엔돌핀은 체내에서 자체 생산되는 것이고 엔돌핀 유사체는 외인성으로 양귀비꽃에서 추출한 아편으로 불리는 것이다. 아편을 정제하고 가공해서 만든 헤로인은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가 제조 시 강력한 진통 효과를 보고 모든 약의 영웅이라는 뜻을 담아 히어로이로에서 따온 이름을 붙였다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원래 헤로인은 모르핀의 폐해가 커서 대체약품으로 개발되었던 것으로 처음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어린아이도 복용했다고 한다.
마약 물질이 인간에게 공포로 여겨지게 되는 것은 그 강력한 중독성 때문일 것이다. 마약 물질은 단순히 정신적 의존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의존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마음과 정신활동에 착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마약 물질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담배나 술도 마약 물질과 다를 바가 없다. 담배는 니코틴의 중독을 만들기도 하지만 인체 내에서 각성제와 같은 역할도 한다. 또 술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인체 내에서 마약 물질이 형성된다고 하니 알코올 중독은 결국 마약 중독과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중독 증상도 존재한다. 바로 사랑이라고 불리우는 감정적인 중독 증상을 말한다.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중독 중 하나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사랑의 여러 형태 중 에로스이라스는 타고난 성적 본능을 말하고 좁고 강력하지만 그 한계가 명확한 반면 아가페어게이프는 넓고 강력하지만 영원하여 생명이 끝나도 흔적이 남는다. 유한의 사랑에 중독될 것인가 무한의 사랑에 중독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흔하게 자주 듣는 정신력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게도 존재한다. 생명력과 같은 단어이지만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한다. 유명 드라마 미생에서는 정신력은 체력에서 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신력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요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정신력은 근성에 그 뜻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정신력은 뇌의 활동 중 하나이고 뇌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이 저하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만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신력을 심리적 강인성으로 표현하고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기질적 성격의 특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에서 당분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인간의 정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포도당이라는 물질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인간은 태어난 지 3개월부터 불쾌함과 쾌함을 느낀다고 한다. 5개월이 지나면 불쾌함이 분노로 표출된다고 하니 아주 일찍부터 감정의 뇌가 자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파민네이션의 저자 애나 렘킨은 쾌락은 고통과 쌍둥이라고 표현하였다. 인체는 쾌락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 렘킨은 도파민의 분비를 수평저울에 비유하였는데 더 큰 쾌락을 얻으려 할수록 수평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 때 인체는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된다고 하였다. 쾌락 쪽으로 기울었던 저울이 반작용으로 수평이 되고 나면 반대로 쾌락 쪽에서 얻은 만큼 고통 쪽으로 수평저울이 기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작용으로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쾌락을 느끼는 지속시간이 짧아지고 이전보다 큰 쾌락을 찾게 된다. 이렇게 추구한 쾌락에는 반드시 동등한 고통이 따른다. 또한 쾌락은 인간에게 주어진 인내라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취약하게 만든다. 지금의 시대는 쾌락의 과잉 시대에 있다. 쾌락의 과잉은 현대인의 피로에 지친 현대인의 삶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디지털 도파민이라고 부른 휴대폰은 이미 중독을 초월한 상태까지 와 있다. 인간의 뇌 속에 존재하는 도파민이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은 부족하면 감정이 둔감해지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감정은 풍부해진다. 인간의 뇌는 본능을 이용해 생존만을 위한 뇌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뇌로 만들어졌다. 모든 인간은 각각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뇌로 태어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인간의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모든 세포들이 독소로 가득 차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기 몸 스스로 질병으로 떠밀게 된다. 감정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은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물질이지만 도파민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한다. 즉 도파민이라는 하나의 물질에서 쾌락과 우울이라는 양면적 연관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이에 적정한 도파민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게 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
쾌락과 우울 사이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뇌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도파민을 조절할 때 우리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미국 스범퍼드 대학 연구팀에서 뇌의 측핵을 자극하여 인간에게 동기부여 및 강력한 성취 욕구를 일으키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인간의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자가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